위원님 2024년은 투자하기 좋은 해입니까? 워낙 작년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사실은 네. 투자를 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중국이 조금 힘을 좀 보태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뭐 지금 다 뭐 인플레 뭐 둔화니 금리 인하니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 또 숟갈을 더 하나 얹어줄 수 있는 사실은 중국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 자체도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서고 있어서 중국이 조금만 좀 힘을 내주고 한다라고 하면 업황 개선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약속된 분들도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주고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위원님. 받으십시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은데 연초부터 좀 쉽지는 않은 시장이 좀 이어가는데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시장이란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 네. 작년 초는 기억을 하시죠. 상당히 그 시장의 기대감이 어두웠습니다. 그 다들 뭐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1월에 주가가 폭등을 했었고 올해는 또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반면에 주식시장은 연초에 좀 출발이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이 조정 자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우려할 정도의 조정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금리 얘기를 좀 많이를 하는데 시장의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았지 않았나. 연준을 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높은 부분 자체가 이제 조금 연준하고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춰가는 과정 정도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연준의 이제 소위 금리 인하, 금리 인하의 성격이 이제 뭐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어떤 리세션 커스는 아니고 사실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커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이 환경은 사실은 뭐 거의 뭐 뚜렷한 것 같고요. 뭐 어저께 이제 새벽에 발표된 의사록에서도 뭐 금리 인하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시기의 문제일 뿐 뭐 올해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는 부분들로 저는 좀 봐서 뭐 그렇게 시장이 뭐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조정되는 어떤 성격을 보면 기술주 위주로 또 많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데에 대해서 조정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그렇죠. 들긴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지난해 네. 뭐 핫했던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그쪽이 뭐 우리가 과거처럼 우려하는 뭐 실적이 안 나오고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과대하게 평가됐다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조금 그러할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경제 자체가 이러한 그 M7, 매그니트 7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어떤 혁신 사이클 자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면 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조금 미국 경기나 주식시장 흐름 자체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보고서 3개를 소개를 해주실 거고 이걸 이제 저희가 방송 통해서 요약된 의견으로 내용으로 들어볼 텐데 방송 전에 뭐부터 갈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반도체부터 가시죠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부터 해볼 텐데 그만큼 반도체가 올해 이제 처음 우리가 나누는 주제니까 올해 가장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뭐 미국 뭐 기술주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기술주 흐름 자체가 결국 계속 가느냐라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 우리나라 증시 작년에 뭐 오르긴 했지만 사실 미국 증시를 뭐 이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조금은 이제 디커플링이 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회복이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라든지 경기 흐름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반도체 얘기를 먼저 꺼내드린 이유 자체는 뭐 이제 반도체가 올해 사실 좋으면 저희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제 증시 전망을 하는데 뭐 상단 자체를 대충 한 2,700, 뭐 2,800 순인데
이제 그 수준을 이제 넘느냐 안 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 반도체 업황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정말 회복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그 제가 이제 11월 연말이죠. 연말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지표들 생산이라든지 이제 수출 지표들이 이제 나왔는데 조금은 생각보다는 좀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측면에서 반도체 업황이 좀 연말, 그러니까 지난 4분기 한 후반을 지나면서 조금 이제 좀 개선의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라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준비된 그 자료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수출이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요 화면에 그 그림 1번에 그 파란색 반도체 수출액을 보시게 되면 네. 지난 10월 달이요. 12월 달 수출액 자체가 15개월 만에 이제 100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물론 아직 정고점 부분을 뭐 회복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11월, 12월에 수출 개선세 자체는 상당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상회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었고 또 같이 그 옆에 그려놓은 그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11월 생산인데 전년 동월비 40%가 넘는 생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업황하면 이제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재고 감소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 자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11월 달에 반도체 생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재고 조정 자체가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반도체 업황 쪽에 조금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수출과 관련돼서 저희가 하나 좀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 사실 미국이야 뭐 워낙 좋은 쪽이니까 뭐 그렇게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려는 안 하는데 결국 중국이었거든요. 네. 뭐 아직 중국 경기 자체가 이제 살아나고 뭐 중국 내 어떤 IT 업황 자체가 뭐 아주 강하게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수출 지표에서 이제 잡히는 대중하권 반도체 수출은 이제 조금 개선이 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대홍콩 반도체 수출액을 보시게 되면 네. 뭐 기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전년 동월비 80%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울기가 뭐. 예, 워낙 가파르죠. 굉장히 예, 가파른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전년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12월 달이죠. 11월 달에 대홍콩 반도체 수출 자체가 이렇게 80%씩 늘어났다는 거는 그래도 뭐 어딘가는 수요가 사실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사실은 좀 답답했던 중화권의 어떤 반도체 수출 경기 자체가 조금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중국 쪽도 아직은 뭐 이렇게 뚜렷한 새는 아니긴 하지만 11월 달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래서 11월, 12월 중국의 반도체 수출 자체도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서고 있어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중국이 조금만 좀 힘을 내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자체 조금 그 업황 개선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계속 수출이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이제 뭐 작년이 워낙 안 좋았던 상황들이어서 이제 계속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뭐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속도 그러니까 증가 속도 이러한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말씀드린 대로 이 중화권 쪽에서의 어떤 수출 뭐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홍콩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뭐 이미 크게 돌아섰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올해 상반기에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 그래서 최근 뭐 올해 가장 큰 화두 뭐 논란 자체가 이게 반도체가 정말 이게 워낙 지난해 사실은 반도체 주가는 다 선반영 됐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더 간다는 시각도 있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을 사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아마 연초 그러니까 1월, 2월에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경기, 뭐 수출 증가율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찾아와서 2026년까지 호황을 누린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약간 슬픈 현실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들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네. 우리나라 몸의 수출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좀 불균형적인 좀 네. 회복세를 사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좋은 거는 지금 보게 되면 뭐 조선이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그렇죠.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저희가 중국에 많이 팔았던 뭐 중간재와 관련된 업종 또 이게 중후 장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지금 수출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뭐 이게 전반적으로 뭐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지금 뭐 어저께 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나왔고 유럽 쪽에 제조업 경기도 나왔지만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렇게 부진할까라는 정도로 사실은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그 우리나라 수출이 전방위적으로 전 업종 자체가 동시에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고 결국 가는 쪽만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 여전히 조금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그니피천트 세븐이 역할 자체가 여전히 올해도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 활용기와 또 차이점이 좀 있다면 네. 고성능 쪽 HBM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고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뭐 제가 뭐 반도체 업황 담당자가 네네네. 돼서 또 제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AI와 관련된 수요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뭐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앞으로 AI라는 것이 뭐 여러 면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뭐 다방면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그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반도체 수요 이러한 것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뭐 업황이 조금 둔화됐다 뭐 이렇게 쉬었다 가고 하는 이러한 흐름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대세적인 흐름 자체는 뭐 이러한 반도체 뭐 특히 그 AI 관련 쪽에서는 계속 좀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인구 사이클과도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 우리가 과거처럼 뭐 이민자를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민자를 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결국 이러한 AI 자체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대체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중장기 트렌드로 간다라고 하면 뭐 이 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뭐 신뢰성을 그렇게 뭐 낮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분석해 주실 부분 보고서 제목이 올해도 금리가 자산 가격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뭐 지난해 금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목하면서 시장도 움직이는 흐름 격하게 보였었고요. 근데 올해도 금리입니까? 예, 올해도 금리가 결국 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금리 자체를 이제 제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말씀을 드린 거는 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뭐 소비라든지 기업의 투자 활동 뭐 이러한 것들도 사실 자극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 쪽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골드만삭스도 뭐 그런 보고서를 냈지만 지금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머니마켓 펀드로 사실은 다 유입이 됐고요. 뭐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내 머니마켓 펀드 MMF 쪽의 잔고는 한 6조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한 3조 달러였고 네. 이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6조 달러, 거의 한 3조 달러가 늘어나는 이 자금들 자체가 금리가 사실은 하락을 하면서 다시 다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실 11월, 12월에 우리가 그 이렇게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랠리 자체가 있었던 부분은 뭐가 세상이 크게 변한 부분은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그렇다고 뭐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물가가 뭐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11월, 12월에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이렇게 들썩거렸냐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시중에 이제 뭐랄까요, 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 이러한 것들이 워낙 풍부했고 그 자금들 자체가 결국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각종 자산으로 다 쏠려가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11월, 12월 랠리를 사실은 이어졌고 최근에 이제 금리 자체가 조금은 이제 승고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자산 쪽에서 차익 실현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승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하고 금융시장 간의 미국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각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 눈높이가 결국 간극이 좁아진다라고 하고 어떻게 이제 뭐 우리가 요번 이제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뭐 고용 지표라든지 또 내일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정말 물가가 계속해서 둔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자체는 또다시 하향 또 그것이 말씀드린 금융시장과 연준의 눈높이를 사실은 간극을 조려준다라고 하면 금리는 뭐 아주 급하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히 하향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들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자산시장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역시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는 급하게 네. 오르고 내리고 네. 하는 모습을 좀 목도를 했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좀 격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5%대 5%까지 갔던 10년물 국채가 3%뭐 중후반까지 아주 급하게 네. 내려왔다가 간밤에 다시 뭐 4%대 올라가기도 하고 요거 상단 하단을 어느 정도 밴드에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의 물가 흐름 자체 또 미국의 경기 흐름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쪽으로 네. 계속 가는 흐름이라 보면 상단은 뭐 글쎄 조금 높게 보면 4.2, 뭐 하단은 아직 뭐 미국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뭐 금리 인하에 뭐 3월 달에 나서긴 좀 어렵고 뭐 5월 달 정도에 나선다라고 뭐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 하단 자체는 무슨 한 3.5, 3.6까지도 좀 열어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간격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연준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6번 인하가 6번이냐. 근데 이거는 너무 과했다라는 게 조금씩은 이제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몇 번 정도라고 보는 게 적당합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에서 4번 3번. 정도로 좀 보고는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나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25p 이렇게 갈 거냐. 뭐 요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듯이 그 50bp, 75bp 이런 식으로 인하도 사실은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 폭의 차이를 좀 주면서. 그래서 네. 오히려 좀 이제 3번이냐 4번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 폭 자체가 확대될 거냐. 그러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이제 빅 스텝으로 갈 거냐. 뭐 이러한 부분도 하나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그것 그리고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유가. 결국 그렇죠? 물가죠. 네. 물가 자체가 뭐 워낙 그 미국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 폭적이 유례 없이 사실은 큰 폭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미국의 물가 자체가 뭐 연준의 기대감 2%대에 사실은 맞춰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의 금리 수준 자체는 만약 이것이 뭐 50bp 정도 두 차례에서 50bp 내린다라고 하면 결국 5%인데 그러면 5%와 그 물가 한 2% 중반간의 차이라고 보면 실질금리가 3%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럼 그거는 다소 좀 과잉 긴축일 수 있는 부분으로 네. 해석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의 어떤 폭 자체를 좀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올릴 때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이런 식으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린다든가 네. 이런다면 이거는 침체가 온 뭔가 어딘가 안 좋은 일이 생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시장의 우려도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래서 거예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게 금리 인하, 그러니까 리세션 컷이라고 하면 해서 금리를 정말 그 빅스텝 50bp씩 내린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시장은 뭐 안 좋을 거고요. 다만 이제 경기 자체는 큰 틀에서 보면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단순히 이제 물가의 어떤 둔화, 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어떤 고비라고 뭐 의사라기도 나왔지만 그 고비를 넘으면서 물가가 연준이 목표하는 2%대에 다가가는 모습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 금리 인하 폭 자체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 시장은 사실은 좀 반길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거여서 뭐 말씀하신 대로 과연 금리를 내리고 또 금리를 만약 그 인하 폭 자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네. 경기냐 아니면 물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반응이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차트로 10년물 국채금리 추이와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 상승 흐름 이 차트를 나란히 이제 놓아주셨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상승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이라고 명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 의견,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성장의 틀 자체가 변경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과거에 뭐 미국이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 보면은
이런 말씀드리지만 2000년대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2000년대는 부동산으로 사실은 미국 경기가 성장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 들어와서는 사실은 유동성의 힘으로 사실은 미국 경기가 버텨왔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나름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러한 애플이라든지 또 SNS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이제 성장을 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사실은 미국 경기가 지탱을 했다라고 보면 사실 2016년, 17년 뭐 요 시점을 고비로 해서 미국이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 부분 신기술적으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 힘 자체가 결국 미국 경기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 흐름을 사실은 유지를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중 갈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미중 갈등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네. 기술 패권 경쟁이고요. 그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뺏어오는 뭐 이러한 모습이 당분간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것에 사실은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게 조금 뭐 전체적인 미국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30%까지도 올라오면서 조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구조 자체가 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거는 뭐 용인 가능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만 정리했을 때 뭐 금리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뭐 빅테크 이런 중심으로만 정리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위원님 2024년은 투자하기 좋은 해입니까? 워낙 작년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사실은 네. 투자를 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지도 않은 올해. 네. 뭐 그러한 뭔가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딱히 뭐 좋은 거는 없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의 힘 또 말씀드린 대로 기술 혁신 사이클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이제 덧붙여주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중국이 조금 힘을 좀 보태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만 하나만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뭐 제가 아까 그 보고서를 보면서 좀 빼놓은 게 하나 있는데 작년 12월 말에 12월 수출 중에서 가장 조금 눈여겨볼 것이 우리나라 그 1등 수출국이 변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거의 뭐 2000년 초반 이후 거의 20년 만인가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사실 지금 벌어진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중국 의존도를 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의존도 낳는 네. 것보다는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상황들, 그런 상황 때문에. 예, 또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네.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분업 구조 자체가 상당히 깨진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이제 팔아야 되는 어떤 중간재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팔지 못하면서 나오는 어떤 좀 슬픈 현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뭘 낮춰야 되는 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낮춰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미국이 수출 좋아지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네. 중국의 수출 자체가 이렇게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에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올해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 자체가 예상보다 좀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미국이야 뭐 지금 다 뭐 인플레 뭐 둔화니 금리 인하니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 또 숟갈을 더 하나 얹어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분기 뭐 3월 달에 전인대회도 있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이 정말 뭐 조금은 경기가 뭐 그렇게 해서 뭐 강하게 뭐 올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 정상화가 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길을 터줄 수 있는 정책들 자체가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말씀드린 수출 경기 이러한 것들이 불균형이 아니라 조금 이제 좀 균형 회복 쪽으로 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면서 주식시장에도 상당 부분 좀 탄력을 줄 수 있어서 작년에는 사실은 미국이 뭐 월등히 좋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조금 그것을 좀 미국과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에는 사실은 중국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제조업, 전 세계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좀 회복을 되기 위해서도 중국이 뭔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중국이 뭐 올해 저는 좀 뭐 다들 미국을 보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중국이 좀 뭐가 좀 나아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사실 중국의 회복 여부가 예, 예. 조금 더 관건일 것 같다. 위원님께서 중국 강조를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예. 네, 나오셔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겠다 강조를 해주셨고 환율 얘기를 좀 해주시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연말 연초를 보면서 뭐 주식시장도 사실은 조금 분위기 자체가 조금 네. 바뀌었듯이 외환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뭐 말씀 가장 대표적인 게 달러가 계속 약세 흐름을 네. 보이다가 이제 좀 강세 쪽으로 좀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찌 보면 좀 달러에 대한 기본적으로 달러를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달러 얘기를 할 때 이제 하나 이제 드는 게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달러 스마일. 예, 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미국 경기가 항상 미국 좋을 때도 이제 달러 강세고 네. 미국 경기가 침체를 가도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강세고 그럼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미국 경기가 뭐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비슷하게 전 세계 경기가 동반 좋아질 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달러에 대한 어떤 그 말씀드린 것 중에 달러 지금 침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국 경기가 완전히 지금 화랑인 부분들은 이제 꺾인 상황들이고 사실 좀 애매모호한 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달러 흐름 자체가 그래서 뭐 약세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약세를 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약세 폭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라고 저도 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 여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달러의 어떤 그러한 그 강세, 그 약세 폭이랄까요? 그것을 좀 결국은 막아주는 요인이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경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아무리 봐도 지금 미국 이외에 경기가 그렇게 좋은 데는 사실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 역시 좀 달러를 좀 지지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달러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를 사실은 뭐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반적으로 약세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과도하게 뭐 달러 약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올해 달러 약세 하나 이제 트리거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일본 BOJ의 네. 이제 통화 정책 전환이었는데 뭐 다들 이제 2분기 정도 생각을 하는데 뭐 돌발 변수가 생겼죠. 지금 지진이라는 이제 또 생겨서 과연 이제 BOJ가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천재지변을 맞은 상황에서 뭐 통화 정책을 조기에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조금 좀 우려가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자체도 조금은 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달러가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강세 쪽으로 좀 전환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뭐 지금 연초에 다시 1,310원대까지도 올라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럼 뭐 달러의 흐름에 연동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좀 아직은 원화 환율 자체가 추세적으로 떨어지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보는 게 뭐 수출이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 여하튼 아직은 뭐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원이 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원화의 강세 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국내적으로 보면 신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신용의 우려도 있고 뭐 다들 얘기하시면 ELS 자체도 손실 자체가 지금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ELS H지수 연계 지금 ELS 손실도 뭐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보면 결국 국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가 좀 안고 있는 리스크다. 물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을 이제 피면서 보호막을 좀 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뭐 이게 과연 이제 뭐 지금 태양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워크아웃이 만약 조금에서 삐걱거린다라고 하면 그 위험 자체가 다른 건설사로도 사실은 좀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자체는 원화의 어떤 강세폭 자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당분간은 좀 1,290원에서 한 1,300원 초반대에서의 원화 환율 자체의 흐름을 좀 유지하고 조금은 원화가 추세적으로 좀 뭐 1,250원대로 좀 가기 위해서는 한 2분기 뭐 요거를 좀 지나서나 좀 가능한 어떤 그러한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예고된 일도 있었고 예상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돌발 변수도 있습니다. 뭐 일본 쪽의 통화 정책 2분기로 시장은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지연될 수 있는 뭐 이런 돌발 변수가 좀 생겼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ELS라든지 PF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좀 많이 네. 어떻게 보면 그 전해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떻게 분위기가 이런 말씀을 어때요? 네. 드리긴 좀 뭔데 상당히 네. 좀 이 손실 문제가 결국 돈으로 결국 맞는 어떤 그러한 형국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 숙제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그럼요. 어떤 그러한 네. 정도의 수준이 지금 뭐 딱히 이게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사실은 이러한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이미 그거는 전실화된 부분들이고요. 그 파장 자체가 사실은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경기 펀더멘탈에 달린 부분이니까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뭐 해서 조금은 더 뭐 기업이 돈을 벌고 뭐 우리가 가계 소득이나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신용 리스크 자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은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금리 인하 시점 자체를 조금은 앞당겨주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어렵지만 사실은 조금 이것을 조금 뭐 충격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충격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조합이 안 맞았을 때는 조금 뭐 국내 금융시장에 또 다시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잠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으로 PF 문제를 뭐 대응하진 않겠다라고 좀 분명하게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부동산 PF라는 게 결국 부동산 경기에 달린 부분들이서 결국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는 참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물가도 잡아야 되고 부채 증가 속도도 잡아야 돼서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데 사실 부동산 경기, 부동산 PF 리스크만 보게 되면 결국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좀 한은의 어떤 딜레마인 사항들이고 그렇게 보면 조금은 물가 부분은 조금 최근에 좀 잡혀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채 문제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빨리 뭐 좀 진정을 좀 시켜놔야 증가 속도를 진정을 시켜놔야 뭐 연준과 같이 한 2분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에 좀 한은이 나설 수도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서 한은이 그러한 면에서 보면 조금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로 모셔서 또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거시적인 금리 얘기부터 뭐 반도체 이야기 또 환율 전망까지 함께 의견 나눠봤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